밝혀진 독성이 너무 많고요. 뭐 활성산소 증가하는 건 기본이고 갑상선에 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든지 실제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암세포 성장이 빠르더라. 암 전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눈, 코,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화학 전공자로서 최대한 좀 피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은 뭘까라고 사람들이 계속 찾잖아요.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구강청결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통 먹은 다음에 약간 미량 남잖아요. 하고 뱉지만 남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좀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전혀 황당하지가 않은 게 그 연구진이 혹시 우리가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한 8개를 지정했어요. 이거의 사용 빈도수와 인지기능 저하 관련 있는 게 있을까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8개 제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8개 안에는 살생물제라는 게 있습니다. 살생물제가 뭐냐면 항균성이 있거나 어떤 그런 미생물에 영향 주는 것들을 보통 살생물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 균 번식을 못하니까 미생 번식을 못하니까 제품의 보존 연한을 늘려주는 거죠. 옛날에 그 영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농촌 지역에서 살충제 많이 촥촥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실제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국내 연구진에서 똑같은 걸 밝혀냅니다. 이런 살충제 많이 노출된 농촌 인구일수록 실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추정해서 보건대 구강청결제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다라는 거는 전혀 황당하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8개를 조사했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8개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 3개가 또 유독 연관성이 있었냐면 8개 중에 3개가 가장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것들이었어요. 구강청결제, 방향제, 손소독제. 손소독제는 그 자체가 살균력이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지 손소독이 되잖아요. 가끔 이렇게 뭐 분무하면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칙칙칙 뿌리기도 하고. 그런 새 들이마시기도 하고. 방향제 같은 경우도 제품의 보존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들어가는 거죠. 방향제 자체가 휘발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노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쓰시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은은한 향에 취하다 보면 뭐 기분도 나른해지고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좀 넓은 공간에서 좀 쓰시고 주기적으로 좀 환기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사용법입니다. 구강청결제라는 게 입안에 머금잖아요. 아무 헹군 다음에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그 머금 채로 주무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물로 헹구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치약이 문제가 되고 있죠. 국민 치약이라고 불리우는 2080 치약. 참고로 저도 쓰던 치약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썼겠죠. 지금까지 한 3년간 2,500만 개 팔렸다라고 하니까 뭐 안 쓴 사람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겠죠. 그 치약에서 뭐가 문제냐면 나와서는 안 될 성분이 나왔습니다.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트리클로산이 뭐냐면 항균제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균이 번식을 안 하니까 보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밝혀진 독성이 너무 많고요. 뭐 활성산소 증가하는 건 기본이고 갑상선에 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든지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나 치약에선 절대 발견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입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물론 치약을 헹구지만 당연히 잔류하잖아요. 치약 맛도 느껴지잖아요, 항상. 그런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만 우리가 세안제 있죠. 머리 헹궈내는 막 밖에서 하는 건 써도 돼요. 기준치에 맞춰 쓰면 되는데 입안에 있는 건 안 된다라고 정했죠. 근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국민 치약에서 나와버리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작년에 식약처에서 치약 30개 제품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2080 치약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식약처에서 못 찾아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럼 뭔가 식약처에서도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검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기법에 대해서 뭔가 허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식약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럼 애경사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만에 본인들이 스스로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진신고한 거예요. 남이 밝히는 게 아닙니다. 애경사람 해보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진신고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 문제는 뭐였냐면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안 나왔어요. 중국에서 OEM 위탁한 거에서만 나왔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레시피만 만들어주면 똑같이 만들어 거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만드는데 보통 그런 계약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제품에 변형이 일어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 안에 내용물에 변질이 일어나게 되면 배상해라. 뭐 이런 계약을 그건 기본입니다. 쓴 건 기본이거든요. 그럼 중국 생산업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껏 납품했는데 그거 다 배상하고 몇 배 물어야 되나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몰래 추가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업체에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그 세척제에 들어간 성분이 잔류하고 있다 나온 것 같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국내 기준을 모를 리가 없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레시피대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걸 안 한 책임은 있어요. 그럼 분명 잘못이고요. 그럼 이게 애경산업 2080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 게 그런 해외 OEM 맡겼던 거는
다시 한번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입안에 통해서 또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뭐 씻어내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레시피대로 만들었을 거라고 너무 그냥 믿지 마시고 다시 자체 검사를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시로 검사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작년에 조사했을 때 안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뭔가 조사 기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다시 한번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유해 물질 지정 안 된 건 괜찮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에서 생활성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관찰되는 게 확인돼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 결과긴 합니다만 암세포 성장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위암세포 성장이 빠르더라. 암 전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항암제 내성을 일으키더라. 그 외에도 뭐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안 좋은 건 지금 다 연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갑자기 2025년 충격적인 결과가 드디어 나옵니다.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돼요, 변에서.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거는 이제 장까지 도달한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건데 도달하지 않고 흡수돼 버린 것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미세 플라스틱은 연구가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뭐 어떤 걸 먹어야 기존 내가 쌓여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지가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배출에 노력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유입되는 걸 최소화하자. 이것이 현재 학계의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학 전공자로서 최대한 좀 피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페트병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과량 매일 많이 드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회사 제품이 다 다르긴 한데 뭐 어떤 데 1리터 24만 개 나왔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PET 소재 특성을 봐야 되는데 미세하게 수분을 좀 잘 머금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온고압에 노출되게 될 경우에는 미세하게 분해 현상이 일어나요. 조금씩 조직이 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담잖아요. 또 고압으로 쫙 쏴서 물을 딱 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끊어졌던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PET 미세 플라스틱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뚜껑 딸 때 거기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메인은 그건 아닙니다. 뚜껑이 메인이 아니라 병 자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페트 생수 같은 경우를 만약에 안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데 원래 그 있는 상태에서 얼려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꺼냈어요. 근데 해동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나마 다행인데 빨리 녹으라고 막 만지작거린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이 떨어져 나오게 되죠. 페트 소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아깝잖아요. 또 환경 생각하는 측면에서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건조가 됐다 판단되면 거기다 쌀을 넣고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게 건조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세하게 수분들을 머금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태에서 쌀을 넣는다? 그렇게 되면 그 미생물 번식으로 인해서 자칫 유해균이 그 안에 발생할 수가, 유해세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환경생활 하신다고 너무 이것저것 재활용하는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페트병 생수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알데히드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정부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의점에서 페트병 생수 어떻게 보관하죠? 안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밖에다 그냥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럼 직사광선에 노출되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그 페트병 생수 그 물 안에서 알데히드류들이 나오더라.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나오더라. 발암물질이에요, 그거.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된 페트병 생수에서는 발암물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불이 나게 바로 만든 지침이 뭐냐면 햇빛에 직접 닿지 않게 차광포를 씌워라. 이게 지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차광포가 안 쓰인 데가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업주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페트병 생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오늘 들고 나가서 제가 항상 광고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시기 좀 권해드립니다. 제가 페트병 생수를 막 먹던 시절에 하루에 뭐 6-7개씩 막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정수기에 있는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거길 통과된 물에는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많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막 수십억 개 쏟아져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견고한 소재예요. 자칫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덩치들이 다 큽니다. 덩치들이 큰 것들은 먹어도 흡수도 안 되니까요. 뭐 그 정도 너무 소량이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 현재는 안 삼고 있습니다. 사실 수돗물은요,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검사 안 하는 항목까지도 검사를 해요. 다시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마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하수도관을 거쳐서 오잖아요. 상하수도관이 집집마다 노화된 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집에 또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기 막 녹이 쓸어있거나 오염돼 있으면 그걸 지나서 오는 거다 보니까 간간히 자꾸 주기적으로 녹물 사건 계속 터지잖아요. 그 외에도 유해 물질이 같이 농출돼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자체는 깨끗하지만 우리가 직접 접하는 수돗물은 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돗물을 그냥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말을 제가 쉽게 못 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돗물을 원하신다면 전 이런 좀 팁은 드려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려고 이런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부에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면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질 검사도 해줘요. 그런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좀 드시기를, 음용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좀 정수기에 의존하시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닐 랩도 사실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정용 랩은요, 소재명에 LLDPE, 끝에 PE라고 적혀 있어요. 가정용 랩 자체는 환경 호르몬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잘못된 사용 방법들이 좀 있어요. 음식에 직접 닿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직접 실험한 건데 뭐냐면 당근을 랩을 한번 감싸요. 그 다음에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봤어요. 잠시 돌린 다음에 랩을 벗겨요. 그 다음에 그 당근은 표면을 특수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 미세한 작은 입자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아까 말한 랩에서부터 나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걸 과량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음식에 랩을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닿지 않는 상태에 덮는 정도로, 그 정도 상태로 돌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식점 갔을 때 포장하는 장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중국 음식점에서 포장할 때 쫙쫙 늘어나서 쫙쫙 가고 되게 잘 달라붙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나. 이상하게 집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근데 업소는 쫙쫙 늘어나고 잘 달라붙죠. 그러니까 업소에서 포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일단 점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 소재가. 방담성이 너무 좋습니다. 방담성은 뭐냐면 습기가 안 차는 그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VC 랩을 딱 감싸 놓으면 습기가 안 차요. 근데 가정용 랩으로 딱 감싸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고기에 있던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딱 맺혀요. 밖에서 보면 불투명하게 보여요, 고기가. 신선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고기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VC 랩을 쓸 수밖에 없어요. PVC 랩을 하게 되면 아주 습기가 안 차기 때문에 그대로 선명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쫙쫙 늘어나라고 PVC라는 소재에 가소제라는 걸 넣을 수밖에 없어요. 가소제를 넣어서 유연하게 하는 건데 가소제로 가장 유명한 게 프탈레이트 가소제인데요. 하드 프탈레이트가 환경 호르몬이어서 몸에서 되게 호르몬처럼 작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국내 업체는 생산을 그런 거 안 쓰는데 중국산인지 뭐 베트남산인지 알 수가 없죠.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미량 좀 소량 첨가하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국내산조차도 사실은 친환경 가소제 쓴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친환경 가소제라고 가장 유명한 게 ATBC라는 게 있는데 그거조차도 다들 안전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유해성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제 주의사항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포장된 고기 우리가 마트에서 많이 사잖아요. 신선해 보일 수 있는 PVC 랩 포장되는데 근데 PVC 랩이 딱 고기에 딱 접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닿자마자 가수제가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이런 지방 많은 걸 닿으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마트에서 사오셨으면 가장 좋은 거는 드실 만큼만 사오시는 게 제일 좋고 바로 벗겨서 구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또 다량 산 다음에 냉동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갖고 오시면 한번 비닐 가리라고 그래요. 랩을 가르라고. PVC 랩을 벗겨내고 일반 가정용 랩, PE 랩으로 랩 가리를 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 반찬 용기, 예전에 막 정말 다양한 소재들도 많이 쓰이게 했고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 호르몬 나오는 반찬 용기도 실제 있었습니다. 거기 실제 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온 적도 실제로 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게 이슈가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반찬통이라면 한번 겉면을 보세요. 그럼 다 PP 또는 역시 PE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약처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에다 밥을 이제 소분한 다음에 뭐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바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발생하는 열 정도로 막 환경오염이 뿜어져 나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역시 제품 초기에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역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음식이 닿았다 막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게 조직이 조금씩 약해져 있어요. 문제는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고 뭐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내구성이 좀 좋다고 판단이 드셔서 뭐 5년 막 10년 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좀 흠집이 되게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미련 없이 좀 교체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용 비닐, 옛날엔 PVC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옛날 PVC 비닐이었으면 더 진짜 최악인데 그때였다면 이제 가수제가 용출되니까 문제지만 요새는 그래도 다 폴리올레핀 계열의 비닐이긴 하지만 거기다 뜨거운 거 진짜 뜨거운 국물을 이제 붓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닐에다 담는 거는 식품 보관 가능 뭐 이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닌데 문제는 거기다 뜨거운 팔팔 끓는 상태로 비닐에다 담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비닐 조직이 상당히 더 유연하기 때문에 같은 폴리올레핀이어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게 많거든요.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받아서 오지 않습니다. 오뎅을 좋아하지만 가서 먹지 그런 식으로 비닐에다 담아오지는 않습니다. 지퍼백도 요새는 뭐 거의 평정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역시 겉면에 보시면 PP 아니면 P라고 다 적혀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냉동 보관하게 되면 자칫 수분이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비닐팩에 딱 감싸지게 되면 이게 그대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꺼내자마자 딱 개봉하게 되면 실제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품 초기인데 처음 사용한 제품인데도 그렇게 뿜어져 나와요. 냉동 보관했던 지퍼백은 일단 꺼내셔서 찬물에 그냥 담그라고 해요. 찬물에 담그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 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딱 뜯게 되면 그 음식물이 벽면에 안 붙어 있거든요. 그 내면에. 그럼 그 상태에서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유로우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친타올은 뭐 예전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면 형광증백제가 늘 이슈였었어요. 하얗잖아요.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넣는 이제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게 형광증백제입니다. 하얗게 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요새 제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제품의 겉면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무형광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뭐 자랑을 하죠. 안 쓴다라고. 요새는 그래서 거꾸로 요새 형광증백제 쓴 거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새는 좀 대세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주의사항은 뭐냐면 너무 뜨거운 불판 있죠. 뜨거운 불판에서 일단은 막 기름져 있는 거 막 있다 보니까 일단 키친타올로 그 자체로 이제 바로 좀 바로 닦잖아요. 그렇게 너무 뜨거운 거에 바로 닦게 되면 자칫 우리가 그게 펄프잖아요. 펄프인데 약간의 분해 생성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은. 하는 과정에서 그 섬유 조직 자체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칫 이렇게 막 문지르는 과정에서 그 떨어져 나온 게 그대로 붙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요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닦아낸다면 바로 세척으로 넘어가야지 대충 키친타올로 한번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식용유 두르고 뭐 요리하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달 용기도요, 뭐 예전에 뭐 이것저것 뭐 썼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은 거의 통일이 돼서 배달 용기는 보통 PP, PE 소재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도 똑같잖아요. 거기도 배달도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연구진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럼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가전 제품에 들어갔던 플라스틱들 그것이 혹시나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런 식품용기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가공하면서 그 기존 색을 다 검은색으로 덮어서 팔진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해봤더니 실제로 가전제품 플라스틱에서나 쓰던 난연제 성분이 거기서 검출된 거예요. 이런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서. 난연제 성분, 먹으면 안 됩니다. 난연 성분. 그런 것도 용출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가전제품 폐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칫 환경을 살린다는 이유로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플라스틱들. 그런 것들이 자칫 그런 쪽 재활용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했을 때 문제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뭐 다 모든 제품을 다 해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각처에서 한번 그런 재활용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저런 유해성 어떤 제품 할 때 어떤 거 조심하고 막 이런 유해성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예를 드리는 게 담배와 술입니다. 제가 담배 안 피는데 하루에 2갑씩 갑자기 한 달간 폈어요. 제 폐암에 걸릴까요? 걸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평소에 안 먹는데 제가 소주 2병씩 한 달간 먹었어요. 제가 간암에 걸릴까요? 걸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술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안 좋은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암에 걸리는 게 명확하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먹었다고 당장 뭐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노출량, 노출해서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